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장론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입지 이론을 보기로 하겠는데요. 각 학설들의 그 중요한 내용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먼저 베버라는 사람의 최소 비용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은 그 산업이나 이제 공업 입지에 관한 이론인데요. 이건 비용을 최소로 하는 지점에 이 공업 시설이 입지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비용에는 운송비, 임금, 그다음에 직접 모으는 직접 발음이 좀 어렵네요. 직접 이익이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은 그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원료 무게가 완제품보다 무거운 산업, 이걸 이제 중량이 감소하게 된다고 해서 중량 감소 사업은 운송비를 고려해서 제품 산지 가까이 있는 게 낫겠죠. 가까이 입지하게 되고, 원료 무게보다 완제품의 무게가 무거운 산업, 중량이 증가되는 산업은 이제는 원료를 가져와 가지고 시장에다가 빨리 그 쉽게 팔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 수송 비용이 절약되니까 시장에 가까이 입지하게 되는 거죠. 중량 증가 산업은. 그래서 이제 다음 화면에서 볼 걸 설명하고 있는데 원료 산지가 A, B고 M은 시장이다 이런 말인데 이건 다음 화면에서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소 운송비 지점이 이렇게 정해지면은 그 지점 주위로 등 비용선을 그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원료 산지,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다른 원료가 여기 산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시장이라고 하면은 비용은 이렇게 이 삼각형 내에서 한 지점에 이제 결정이 되는데 중량 원료의 중요성이 크면은 이쪽 원료 중요성이 크면 이쪽 가까이 될 수 있겠고, 중량이 증가하다면 이쪽이 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최소 운송비 지점이 어디인가 결정돼요. 여기에 결정됐다고 하죠. 그러면 이 지점 주위로 이 등 비용선을 긋는 거예요. 등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쪽으로 옮기더라도 여기서 옮기더라도 이 수송비가 동일한 곳이에요. 이 지점 중에서 이제 임금이 옮기는 비용하고 그 임금 차액하고 임금이 더 저렴한 곳이 있으면은 그쪽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다른 산업과 집적하면은 함께 모이면은 또 어떤 편익이 발생할 것인가가 이렇게 고려가 돼가지고 그것도 입지에 고려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이 삼각형 내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원료 산지가 여기 이 부분 있고, 아까 그림으로 설명됐듯이 원료 산지가 두 군데 있고 시장이 이렇게 있다 했으면은 이 삼각형 내에 중량 증가 산업인지 중량 감소 사업인지 원료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에 따라서 이 끄는 힘의 가장 센 부분으로 쪽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예. 자, 이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보겠습니다. 크리스탈러라는 사람이 주장한 이론인데요. 재화나 용역의 종류에 따라서 그것이 공급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소 규모의 인구나 소득이 이제 다르다는 가정하에 실제로 그렇죠. 이 점은 맞죠. 그래서 일용품은 소규모, 귀중품 같은 것은 이제 대규모 배후지 시장이라는 거죠. 배후지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서 소규모의 배후지를 가진 다수의 중심지와 대규모의 배후지를 가진 소수의 중심지가 발생하고, 이들 중심지, 그러니까 다수주 그 중심지하고 소수 중심지하고 이 중심지들 간에는 계층 구조가 있고, 이런 그 배후지의 형상, 이런 시장의 형상은 정육각형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예. 이 화면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육각형의 시장들이 여러 배후지 또는 시장 그 시장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중심지는 이렇게 큰 중심지가 하나씩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작은 중심지들이 이렇게 있고 재화에 따라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일용품들은 이 중심지에서 다 제공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쪽 사람들은 여기까지 와서 이리 와서 일용품을 사가고 이 큰 데까지 일용품 사러는 안 가고 이 옆에 중심지까지 안 간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인구나 소득, 교통, 자연 조건이 이제 균질적인 것을 가정을 하고
이론을 전개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래쉬라는 사람도 크리스탈러와 유사한 중심지 이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제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보겠습니다. 소매상 할 때 소매이고 인력은 끄는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도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요새 A라는 도시가 있고 여기 있고 그다음에 B라는 도시가 여기 있으면은 이 어떤 마을 C라는 마을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을 주민이 1000명이 있는데 이 1000명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몇백 명인 정도가 A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또 B로 가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도시 사이의 상거래 흡인력은 A와 B 간의 흡인력은 각 도시의 인구에 비례하고 그 지역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C라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A 지역으로 C라는 지역에 A 지역으로 쇼핑 가려는 비율, 그 다음에 C라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B 지역으로 쇼핑 가는 인구, 예? SBC분의 SAC는 PB분의 PA, PB는 그 B의 인구예요. B의 인구하고 PA, 여기는 A의 인구, 그래서 인구에 비례한다라고 했죠. 인구에 비례하고 곱하기 DCA분의 DCB의 제곱,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분모가 이제 거리 디스턴트고 C에서 A까지 거리, 그 다음에 C에서 B까지 거리, DCA, DCB의 제곱 해서 이렇게 이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험에도 나왔는데 한번 예를 들어서 보기로 하죠. 자, 여기서 A의 인구가 5만 명, B의 인구가 10만 명, A에서 C까지 거리가 뭐 5km, 그 다음에 C에서 B까지 거리는 10km, 예, 이렇게 했고 C의 인구는 3만 명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C에서 A 쪽으로는 몇만 명이 쇼핑 가고 B로는 몇만 명이 쇼핑 가느냐 보겠습니다. SBC분의 SBC분의 SAC는 B의 인구가 10만 명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PB분의 A의 인구 5만 명 곱하기 그 AC 간의 그 거리 5죠. 5분의 그 다음에 CB 간의 거리 10 이것의 제곱이죠. 제곱을 곱한 것하고 같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4가 되니까 2가 되죠. 2. 그래서 그 SBC분의 SAC가 2가 되고 2가 되니까 전체의 그 인구가 3이었으니까 1분의 2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2만 명은 A로 가고 1만 명은 B로 가게 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랠리의 소매인력 법칙에 의하면은 이제 그 인구의 절반씩이 A와 B로 각각 흡인되는 지점, 그러니까 그 상권의 경계선 또는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분기점도 산출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SBC분의 SAC가 1이라는 거니까 1은 PB분의 PA 곱하기 DCA분의 DCB의 제곱이죠.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 이 소식 뭐 책에 나와 있는 소식대로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1은 PB분의 PA 곱하기 DCA분의 DCB의 제곱이니까 PA분의 PB는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여기에다가 A분의 B를 곱해주는 거죠. 양쪽에 이 등호의 양쪽에 그러면 여기는 1이 되고 서로 이렇게 PA하고 요거하고 저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1이 되고 결국
A분의 PB는 DCA분의 DCB분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DCB는 결국 DAB 거리에서 DCA 간의 거리를 뺀 거죠. 예를 들어서 A 지점 있고 아까 동일한 겁니다. 여기가 C 지점이라고 하면은 이 DCA에서 그다음에 그 DAB에서 이 DAB에서 DCA를 빼면은 요 지점이 나오잖아요. DCB는 구체적으로 모르더라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 간의 상권은 또 이 한 도시에서 상점 간의 상권에도 이 응용을 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 이제 그 도시의 인구 대신에 상점의 면적을 대치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쇼핑센터 A, B가 있는데 양자간 거리가 8km이고 A의 면적은 1000제곱미터, B의 면적은 9000제곱미터면 양자의 상권의 경계선이 그 A로부터 거리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1000분의 PA분의 PB라고 했죠. 그래서 PA가 여기서 이제 면적이니까 1000분의 9000은 경계선에서 A까지 거리, 그 다음에 경계선에서 B까지 거리 해서 거리의 제곱이니까 결국 이 A에서 B까지 거리는 3이 되는 거죠. 여기가 9가 나오니까 여기서 경계선에서 A까지 거리는 분의 B까지 거리는 3. 그러면 A까지 거리를 X라고 하면은 X 분의 8km라고 했죠. 8 마이너스 X는 3 하면은 3X는 8 마이너스 X는 2km.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말로 설명을 쭉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 보셔야 돼요. 이런 문제들은. 자, 저는 원리를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제 허프라는 사람이 주장한 확률적 상권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그 어떤 지역의 특정한 쇼핑센터에서 쇼핑할 확률은 그 쇼핑센터의 유인력에 비례하고 그 쇼핑센터까지 이동 시간 또는 거리의 일정 거듭제곱 및 다른 쇼핑센터의 수에 반비례한다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뭐 소매 인력 법칙하고 어느 정도 원리는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 수식은 이런 거예요. PIJ는 나와 있는 것을 굳이 읽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고, PIJ는 뭐라냐면 I 지역의 고객이 J 쇼핑센터에서 쇼핑할 확률은 SJ, J의 면적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TIJ, I에서 J까지 travel, 이동 시간 또는 거리, 그 다음에 이 거리의 일정 거듭제곱 및 다른 쇼핑센터 수에 반비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B예요. 이동 시간의 마찰계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요런 거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시그마 표시돼 가지고 이런 거 뭐냐면은 다른 쇼핑센터의 존재를 의미해요. 이제 구체적으로 일단 풀어보면 압니다. 그래서 이 수식에서 이동 시간의 일정 거듭 제곱, 이걸 마찰계수 B라고 하는, B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고가품일수록 고객들은 쇼핑센터까지 이동 시간에 덜 구애받음으로 마찰계수가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인구 5만 명의 C 도시로부터 2km 떨어진 쇼핑센터 A 면적이 4,000제곱미터, 그 다음에 3km 떨어진 곳에 쇼핑센터 B 9,000제곱미터 있고 거리 마찰계수가 2라면, 여기서 이제 2라고 동일하게 이렇게 보는 것은 결국 가정은 두 쇼핑센터에서 파는 품목이 동일하고 동일하니까 거리 마찰계수가 동일한 거죠. 그래서 그럴 때 A의 이용객 수는 어떻게 계산하냐? 먼저 이제 C 도시 인구가 A 쇼핑센터를 이용할 확률 구하는 거죠. 아까 그 식에서 봤던 대로. 그래서 이 4,000 나누기 2의 제곱, 면적이 있었으니까 2의 제곱, 그 다음에 이게 분자가 되고, 그 다음에 4,000 나누기 2의 제곱하고 또 하나 쇼핑센터가 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9,000 나누기 이 쇼핑센터 간의 거리, 쇼핑센터까지 거리 3의 제곱, 이게 분모가 되고, 이렇게 해보면은 뭐 여기도 1000, 여기도 1000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는 1000이 되고, 그래서 2분의 1이 된 거예요.
그 A 쇼핑센터를 이용할 확률이. 그래서 결국 이용객 수는 5만 명이었으니까 5만 곱하기 2분의 1, 2만 5천 명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꼭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뒤에 기출문제를 보시고. 예, 부동산 활동과 입지 선정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입지 경쟁을 통하여 대상 부동산의 가장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자가 이제 그 부동산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부동산의 용도별로 입지 평가 요인이 조금씩 다르겠죠. 그래서 주거 시설이냐, 상업 시설이냐, 공업 시설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를 텐데요. 주거 시설의 경우에는 먼저 이 지역 요인하고 개별 요인이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지역 요인은 그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개별 요인은 그 부동산 자체에 그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 요인으로는 뭐 사회 환경, 가로의 폭, 뭐 도심과의 거리, 그다음에 뭐 기상 상황 이런 것도 뭐 요인 될 수 있죠. 그다음에 교통, 공공시설 뭐 이런 것들이고 개별 요인은 지금 주거 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비슷한데 주거 상업 뭐 공업이나 어느 정도 비슷한데 어떤 차이점은 조금씩 있는 거죠. 개별 요인은 그 획지의 면적이나 형상, 일조, 건습, 고저, 교통 시설의 거리, 인접 부동산 등 주위의 상태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상업시설의 경우에는 지역 요인으로 눈여겨봐야 할 것들 중요시 되는 것들이 이제 배후지가 어떻느냐, 그다음에 고객들이 많으냐 또는 고객들의 소득 수준이 높으냐 뭐 이런 것들, 교통수단과 접근성 뭐 이런 것들이 지역 요인으로 중시되겠죠. 그다음에 개별 요인으로는 그 도로와 전면의 너비, 그다음에 획지의 형상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공업시설 같은 경우에 그 지역 요인으로는 제품 판매 시장 및 원재료 구입 시장의 위치, 그다음에 뭐 간선도로, 항만, 철도 등의 정비 상황, 뭐 자재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원료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중시되겠죠. 동력 자원 및 용배수, 그다음에 개별 요인으로는 면적, 형상, 지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여러분들은 그 뭐 각 시설들 간의 요인들이 어떤 정도 좀 차이가 조금씩 있으니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들 눈여겨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점포의 종류와 입지, 점포가 어떤 종류의 점포냐에 따라서 입지가 조금씩 달라져요. 예, 이건 중요합니다. 집심성 점포, 중심지에 이제 집중하는 그런 점포들을 말하죠. 도시의 중심에 위치하는 것이 유리한 점포이다. 도달 범위가 긴 재화나 서비스를 취급하는 고급 음식점, 고급 음식점은 먼 곳에서도 온다는 거죠. 백화점, 귀금속점 이런 것들, 고급 양복점 이런 것들은 도시의 중심에 위치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집재성 점포, 어떤 것들이 집재성 점포라는 의미는 뭐냐면 동종 점포들이 모여 있는 게 유리한 점포예요. 그래서 은행, 보험회사, 가구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포들은 고객이 상품의 가격, 품질들을 비교한 후 구매하는 제품, 즉 선매품, 고른다 할 때 선자예요. 골라서 이렇게 사는 취급 상품은 집재성 또는 뭐 집심성일 수도 있는데 집재성이기도 해요. 자, 그다음에 산재성 점포. 동종 점포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 유리한 점포예요. 도달 범위가 짧은 재화나 서비스를 취급하는 일용품점, 일용품점들은 좀 바로 옆에 내면은 잘 안 되겠죠. 이미 기존에 있는 일용품점이 있는데 이발소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산재성 점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심 집재성 점포. 동점 점포들이 도심지로부터 좀 떨어진 곳에 모여 있는 게 유리한 점포예요. 그래서 뭐 도심지에 있기에는 너무 좀 임대료가 비싸겠죠. 농기구상이나 뭐 철공소, 기계공구점 이런 것들은. 그래서 도심지보다는 좀 임대료가 싼 곳에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심 집재성 점포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그 부동산의 부지 선정, 예를 들어서 어떤 매장의 용도로 부동산을 이제 그 선정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단계를 보겠습니다. 먼저
기존 점포들을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 점포들을 대상으로 그 상권의 인구 및 소득 수준을 분석해서 한 개 점포의 수익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최소 요구치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죠. 인구나 그 배후지의 인구나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라는 걸 파악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대상 도시의 선정, 먼저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어느 도시에 위치시킬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점포가 입지할 경우 할인 현금 수지, 이건 나중에 배웁니다. 순현가가 0이나 양수가 되는 도시에 매장을 설치해야 한다. 그렇죠. 이것들은 결국 이제 이윤이 남는 도시에 설치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순현가는 가능 매상고, 즉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합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합을 뺀 액수이다. 이것도 나중에 배웁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순현가가 가장 큰 도시가 선정될 것이다.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근린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입지가 가능한 근린 지역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도시의 근린 지역들을 분석해 보는 거죠. 지역별로 이 지역은 어떻고 저 지역은 어떻고 하는 것들을.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 후에는 대상 근린 지역을 이제 선정해야 되죠. 어느 그 근린 지역에 위치시킬 것인가. 자, 그 다음에는 대상 부지를 이제 선정해야 되겠죠. 그 후에는 선정된 근린 지역에서 최대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지를 선정해야 하는 거죠. 자, 앞서서 그 부지 선정을 위해서 이제 그 가능 매상고를 추계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가능 매상고를 어떻게 추계하는지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비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비율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대상 부지의 그 거래 가능 지역 상권을 말하죠. 상권을 획정한 다음에 그 상권 주민들의 1인당 소득 또는 가구 소득을 추계를 해요. 그래서 그 1인당 소득, 가구 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출 가능액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출 그 가능액에다가 이제 인구수를 곱하면은 그 가능 매상고를 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 비율을 본다는 해서 그 비율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주관성 개입될 위험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죠. 일정 비율로 딱 봐버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유축법이라는 게 있는데 유축법은 그 유사한 위치에 있는 기존 점포의 고객에 대한 그 분석을 토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 유사 점포에서 가능 매상고가 그 매상고가 얼마니까 우리는 그걸 유추해서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고 유추하는 거죠. 구체적인 방법은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중력 모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력 모형은 허프의 그 확률적 상권 모형 이론을 원용한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지역 고객이 특정 쇼핑센터에서 쇼핑할 확률은 그 쇼핑센터의 그 매장 면적, 유인력에 비례하니까 매장 면적과 그 쇼핑센터까지 이동 시간이나 거리의 일정 거듭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이 내용이었죠. 확률적 상권 모형이. 그래서 예컨대 그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제 거기에서는 어떤 지역에 점포가 여러 개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대상 점포 주변에 몇 개의 근린 지역이 있고 점포로부터 거리가 이렇게 1, 2, 3km고 지출 가능액이 이렇게 있을 때 그 확률적 상권 모형에서는 이제 지출 가능액이라고 하고 인구수로 했었죠. 인구수. 근데 이제 여기서는 지출 가능액까지 나와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대상 점포의 매장 면적은 뭐 200제곱미터, 거리 마찰 개수는 2로 가정할 때 가능 매상고는 이런 식으로 그 계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교재에 구체적인 방법은 나와 있으니까요. 확률적 상권 모형 계산하는 거하고 비슷한 방식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귀 모형법이라는 게 있어요. 회귀 모형법은 뭐냐면 가능 매상고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수들을 설정해 가지고 이 변수들을 독립 변수, 그 다음에 가능 매상고를 종속 변수로 하는 방정식에 의해서 추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립 변수로는 거래 지역 내의 인구,
소득, 지출 가능액, 경쟁업체 규모, 접근성, 가시도 이런 것들 등이 있겠죠. 그래서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은 자, 이 수식이 여기 나와 있죠. 가능 매상고는 A 플러스 B 곱하기 인구, C 곱하기 1인당 소득, 마이너스 D 곱하기 경쟁업체 규모인데 A는 상수가 될 것이고 변하지 않는 수니까. 그 다음에 B, C, D는 독립변수 한 단위가 변할 때 종속변수인 가능 매상고 변화를 나타내는 회귀계수예요. B가. 그 다음에 인구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독립변수라는 거죠. 경쟁업체 규모 이런 것들이. 근데 회귀 모형은 이런 A나 B나 C, D 이런 것들이 수를 정해야 되니까 그 개발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겠죠. B가 뭐냐를 어떻게 알아내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C는 또 뭔지 1인당 소득에 의해서 또 얼마나 변화하는지 알기가 힘드니까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죠. 그래서 또 시장, 지역, 뭐 소비자 행태 이런 것들이 변하면 또 바꿔야 되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뭐 완성되고 한다면은 좀 정확성은 높아지겠지만요. 그 다음에 이 체크리스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점포의 접근성, 가시성, 근린 지역의 적합성, 경쟁 점포의 수와 거리 등을 점검 항목으로 체크리스트로 해가지고 이 점검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의해 대상 점포 및 기존 유사 점포에 평점을 매기는 유사 점포는 이 경쟁 점포 수와 거리에서 10점이고 우리는 좀 경쟁 점포가 많으니까 뭐 5점밖에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근린 지역의 적합성 대상 점포는 근린 지역이 다 이렇게 고소득층이 있으니까 10점 우리는 좀 그렇지 못하니까 뭐 한 4점 이렇게 그래서 평점을 매기고 대상 점포의 가능 매상고는 기존 유사 점포의 실제 매상고부터 추계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 간편한 방식이긴 한데 다른 방식의 보조 자료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겠죠. 자, 그리고 이 상권이 획정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교재에서는 상권 획정에 대한 세 가지 접근 방식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그 획정되는 방법으로는 이 공간 독점 방식이 있어요. 예, 지워졌는데 공간 독점 방식.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들이 서로 침투한다는 거. 침투해서 상권이 획정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분산시장 방식. 영어를 번역한 거라서 좀 어색합니다. Dispersed Market이라고 하는데 시장 침투 방식, Market Penetration, 공간 독점은 뭐 Spatial Monopoly라고 하는데 공간 독점은 뭐냐면은 상권의 지리적 경계가 명확하고 서로 겹치지 않는 걸 말해요. 그래서 뭐 편의품 등의 상권 설명에 적합하겠죠. 그 다음에 시장 침투 방식은 상권의 지리적 경계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해요. 그래서 고객들은 항상 특정 점포만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점포를 방문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점포 방문은 확정적이지 않고 확률적이다. 예, 이런 거고. 편의품이 아까 여기서 그 공간 독점에서 편의품은 이제 일용품이라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일용품. 예. 그다음에 분산시장 방식은 전문품 취급 점포의 상권 설명에 적합한데 인근 주민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고객이 지리적으로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거 이런 걸 분산시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지리적 위치보다는 연령이나 소득, 인종 등의 특성에 의해서 고객층이 형성되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뒤에 나와 있는 문제, 기출 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돼요. 오늘 계산을 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개 있었죠. 뭐 소매 인력 법칙이나 상권 분기점 모델, 확률적 상권 모델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요.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예, 머릿속으로 이해만 해서는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